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우리나라에 몰려오는 차이나 머니가 엄청납니다. 올 들어 9월까지요.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전체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우리나라 투자는 230%가 늘었습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복합 리조트 건설 같은 부동산 개발부터 또 서울 중심부까지 차이나 머니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신흥국에서 미국 달러 머니가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달러 가치가 마구마구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신흥국에 몰렸던 자금이 값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미국 자본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에서는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돈을 막으려면 결국은 이자를 더 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려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럴 수는 없고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머니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슬람 화폐로 발행되는 채권, 수쿠크라고 하는데요. 이자 대신에 배당금이나 임대료를 주는 채권입니다. 근데 이 수익률이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비이슬람권 국가나 또 기업에서도 수쿠크 발행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너무 통속적이라고 비웃을 수만은 없지 않을까요?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머니입니다. 달러 가치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이요. 오늘 장중에 6개월 만에 1,07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말 예사롭지 않은 달러 강세인데 이른바 슈퍼달러, 신화폐 전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는 왜 이뤄지고 있는지 그 배경, 또 강대국의 환율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에 미칠 영향 등을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대책을 위한 연금 마련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이 있다면 이걸 담보로 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안정된 현금 흐름을 사망할 때까지 준다는 점, 그리고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해도 손실을 좀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 대비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주택연금의 모든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황은 어땠나요? 연휴를 쉬고 나와도 이렇게 별다르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들이 이제 거래소에서는 한 2,028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한 47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요. 코스피는 7.77포인트, 0.39% 빠진 1968.39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3.57포인트 빠진 566포인트로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팔았다고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개인들은 오늘 그러니까 뭐 투자 3인방 중에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았고요. 네. 개인 기관도 470 마지막에 좀 들어왔네요. 470억 샀고 개인이 한 1,400억 정도 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시장에서는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수출 관련주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좀 플러스를 냈고요. 특히 이제 대북 관련주로 보통 얘기를 하죠. 뭐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현대그룹 관련주들이 그 급상승들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할 점이라면 뭐 삼성전자가 평택 쪽에다가 반도체를 이제 신규로 건설한다. 그렇죠. 한 15조 정도를 투자해서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D램 공급 과잉 우려에 따라서 SK 하이닉스가 빠지는 어떤 반대적인 그런 현상을 좀 보여서 좀 길을 끌었고요. 특히 그동안 시장을 끌어왔던 그 내수 관련주라고 보통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틸리티 관련주들, 그러니까 뭐 한전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포스코 같은 제철 관련주들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서 이체를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좀 다시 약세로 돌아서고 네.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약간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빠지는 게 더 많은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빠지는 네. 게 더 많고 폭도 상당히 크다 보니까 그 반등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시세를 돌리기엔 좀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러면은 이 대규모 투자 소식 때문에 좀 많이 오르기는 했나요?
일단 오늘 뭐 10,000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0.88% 올라가지고 10,000원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115만 1,000원을 기록을 했는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한 부분도 일단 작용을 했다고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 삼성전자 3,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는 날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어떤 안 좋은 실적 부분 자체가 좀 가격에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삼성전자 투자 관련돼 가지고는 오히려 반도체 장비 관련 주들이 오늘 하루 종일 강세를 보여준 길 끌었고요. 이 부분은 뭐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달러 강세요. 네. 이게 미치고 있는 영향은 일단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도 지금 다른 요인도 있어서 올랐지만은 수출주에 그렇게 또 많은 호재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를 보인다는 자체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 꽤 꾸준히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들이 오히려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네. 조짐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안 좋은 점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 따라서 지금은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네. 달러가 이머징 마켓 쪽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우려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덕분에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부분을 상당히 가슴 졸이면서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달러 강세가 추세적이다라고 하면은 하루 이틀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죠.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금리 인상 부분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올 것 같고요. 네. 미국이 워낙 경기가 좋다 보니까 그 얘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단지 이제 보게 되면 미국이 아무리 경기 전점이 지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이어지겠지만 지금 같은 강한 달러를 계속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정 좀 지켜봐야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차익거래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기관들 특히 연기금 같은 데에 차익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계속 세금을 물었었거든요. 네. 2014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차익거래 시장을 쥐락펴락하다 보니까 시장이 어떤 탄력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증시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금융당국이 연기금에 대한 어떤 그런 차익거래 관련 거래들을 면제하겠다. 라는 어떤 그런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네. 금감위원 이 얘기하기를 금융위원장이죠. 신재원 금융위원장이 얘기를 하기를 10월 중에 아주 증권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 얘기를 네. 했는데 그 부분에 이게 포함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친다면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일 걸로 보여지고요. 외국인들의 매도에 의해서 시장이 흘러내리는 부분 자체도 어느 정도는 또 방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일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를 본 다음에 방향성을 다시 가늠을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게 되면 그동안 설왕설래 말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이 빠진 거거든요. 주가가. 네. 그러면 확인이 되고 나면 뭐 더 빠질 것이냐 아니면 바닥일 것이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모레죠. 수요일 날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만기일 그다음에 하루 또 쉬긴 하지만 그 만기일에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8일 날 수요일 날부터가 미국의 3, 4분기 어닝이 또 시작이 그렇죠.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보면 만약에 미국이 그동안 달러 강세를 계속 끌고 왔는데 그게 과연 미국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 보게 되면 네. 과연 우리가 너무 많이 떨었던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고민하고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뭐 다음 주 정도 네. 다음 주 정도부터는 시장 자체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안개가 좀 거친다고 말씀드려야 네. 될까요?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가지고 좀 다음 주를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하루도 시장이 편할 날은 없네요. 네. 전부 글로벌리하게 돌아가다 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보다는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어떤 시선을 뺏기고 네. 있어가지고 안타깝고요.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기금에 대한 예. 기과세 이런 부분이 좀 된다고 친다면 좀 더 정치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대를 걸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가에 들어오는 세수가 많이 줄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근데 체납을 하고 있는 곳을 알아봤더니 잘 살기로 유명한 서울의 강남구가 많이 그렇다고요. 네.
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촌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지역에서 체납도 제일 많다. 네.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국세청이 국회기획지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요. 서울지방국세청 산하의 서초세무서, 뭐 당연히 서초동 일대를 관할하는 세무서겠죠. 네. 여기 체납액이 작년도가 8,700억 원입니다. 꽤 많네요. 예, 세무서 단위로 봤을 때 전국 1위고요. 그 다음이 삼성세무서. 삼성세무서는 이 삼성동 일대 강남구. 네. 여기가 6,800억 원의 체납이 있고 또 역삼세무서. 여기도 역시 강남 일대를 관할하는 데인데 여기도 6,800억 원의 이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지역 세무서 세 곳, 네. 서초, 삼성, 역삼 이 세 군데가 체납액 전국 1, 2, 3위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지 되는 건가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좀 퍼센트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체납률이 어느 정도 되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절대 금액을 비교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금이 많이 거치는 데서 체납도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 거겠죠. 네. 전체적으로 많이 거치고 그 안에서도 또 밀린 쪽도 많고 아마 그런 거기 때문에 절대 금액을 가지고 이제 뭐 여기가 뭐 절대적으로 세금을 안 낸다. 강남 네.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낸다. 뭐 강남에 있는 기업들이 세금을 안 낸다. 이렇게 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사실로서 강남 지역 세무서가 전국 체납 1, 2위를 절대 금액으로 차지했다는 건 상당히 좀 생각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 네. 참고로 뭐 반포세무서, 강남세무서 여기도 9위, 10위에 들어갔으니까 아무튼 체납액 상위 10곳 가운데 절반가량이 다 강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그 현금 정리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액 가운데 나중에라도 징수를 한 금액. 아. 예, 이걸 이제 네. 현금 정리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반포세무서가 16.7%로 전국에서 제일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이 체납이 됐으면은 나중에라도 징수된 금액이 강남 이 반포세무서 산하는 16억밖에 안 된다. 네. 이게 사실 높아야지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이게 높아야지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비율이 그렇죠. 높아지는 건데 또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 역시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것도 3위, 4위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 상대적으로 체납에 대한 정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건데 뭐 이걸 가지고 뭐 아무튼 그 동네의 세금 민도가 높다 낮다를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많이 거치고 체납도 적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안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원천 징수를 당하니까 그렇죠. 성실 납세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을 테니까라는 그렇죠. 여기 생각이 이제 좀 국세청 듭니다. 산하니까 네. 이제 재산세는 이제 지방세니까 네네. 아닐 거고요. 여기는 아마도 다른 세계군요. 예 여러 가지 네. 자영업자들이 내는 뭐 종합소득세라든가 예. 이제 주로 이제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이요. 네. 뭐 양도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식도 그다지 반갑지는 않은데 국가채무의 그러니까 이자가요. 네. 21조 원, 20조 원을 돌파를 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올해 네. 올해 국가채무이자가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서 21조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국회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그 국가채무관리 계획을 보면은요. 금년 예산에 중앙정부 채무, 그러니까 지방정부 채무는 뺀 겁니다. 네.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21조 2천억 원이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21조 2천억 원이 이 나라빚에 대한 이자로만 나갔다는 얘기인데 원금은 얼마예요? 원금을 보면은 네. 원금이 중앙정부 채무로 봤을 때 올해 예산상으로 496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네. 500조죠. 그렇군요. 예, 2009년만 하더라도 346조였는데 2011년에 400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2013년에 464조 원이 됐고 올해가 예산상으로 496조 원. 아마 내년에는 뭐 당연히 500조 원이 500조가 넘어설 것으로 넘겠군요. 보이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자 비용으로 21조 2천억 원이 책정이 됐다고 들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이제 통계청 인구 통계로 해서 한번 나눠보면은 국민 1인당 42만 원 정도 매년 42만 원 정도의 나라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좀 줄었는데 그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라는 게 이 국채를 발행해서 이것도 역시 조달을 하는 거거든요.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제 지금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부채 절대 금액은 늘어나도 상대적으로 이자 비용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다시 만약에 금리가 다시 고금리로 접어들게 되면은 상당한 정도의 국가 채무도 이자 부담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원금 자체가 늘고 있어서 아무리 그럼요. 저금리라고 해도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거니까 네. 요 재정 건전성 자체를 좀 많이 신경 써야겠네요.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국회에 지금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굉장히 팽창적으로 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세수는 별로 안 걸. 올해도 뭐 아마 세수 펑크가 뭐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팽창적으로 짰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도 상당한 정도의 국가 빚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하 경제 양성화하고 세원 더 다변화해서 체납된 것들 좀 다 걷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식 중에 이제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삼성전자가 평택에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평택에 지금 오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라는 곳인데 네. 여기에 반도체 생산 라인을 조성을 해서 1차로 15조 6천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 단일 반도체 시설 투자라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종전에 지금 최대 규모는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다가 지은 대규모 공장이 있었죠. 네. 거기가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아마 한 75조 원 뭐 이렇게 되는 투자였는데, 7조 5천억 원쯤 되는 투자였는데, 이게 이번엔 15조라고 하니까 그 2배 가까운 건데요. 그렇네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일반 메모리 반도체는 아니고요. 좀 더 고부가 가치, 그러니까 시스템 LSI라고 해가지고 비메모리형, 주문형 반도체를 생산하는 곳이어서 상당한 정도의 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삼성전자는 뭐 총 15만 명의 직간접 고용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과연 그렇게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첨단 고용이어가지고, 그렇죠. 첨단 산업이어서 사실은 기계가 하는 부분이 많아서 별로 그 고용 유발 효과가 금액만큼 어마어마하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이 좀 있는 편인가요? 상대적으로 일반 메모리형 반도체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단연 우리가 세계 1위인데 비메모리 시스템이 이건 아주 뭐 이렇게 주문형으로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계 1위가 인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의 경쟁력을 더 키우겠다 이렇게 보도자료 낸 게 더 먹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맞습니다. 하네요. 이게 지금 앞으로 부가가치가 나오는 건 사실은 그쪽이기 때문에 지금 이 범용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가격 등락도 심하고 그래서 삼성전자도 결국은 이쪽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노후 대책 다들 잘 하고 계신가요? 사실 먹고 사느라 이 당장의 대책을 세우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노후 대책까지 할 여유가 없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고 남은 건 달랑 집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도 사실 집을 담보로 하면은 안정적인 연금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해도 가입 시점으로 가격을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인기가 좀 높다고 합니다. 2부에서는 그럼 주택연금은 어떤 것인지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창조는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작은 호기심과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창의적인 혁신과 개발을 이루어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서는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과학과 만나 미래를 밝히는 지식이 되고 혁신적인 기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심에 기초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밑거름이 창조경제의 큰 걸음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함께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뭐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오후에 만나는 살맛나는 경제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어머머,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자, 신간도서 베스트셀러 50종 3권 2만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시집 사러 왔거든요, 시집. 네, 여기 싸게 판다 그래가지고 평소에 되게 읽고 싶고 가지고 싶은데 비싼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혹시 있나 찾아보고 있어요. 너무 싸요. 한 권 사고, 두 권 사고, 두 권 사고, 세 권 사고 이러고 있어요. 누가 맨 먼저 생각을 했을까? 재밌어요, 이 책. 네. 참여하니까 어때요, 행사? 좋아요. 알고 온 건 아니고요. 지나가다가 왔고요. 저렴하게 잘 산 것 같네요. 아들 책이요. 좋은 것 같아요. 매년 와서 매년 한 번씩은 오는 것 같고요. 사람들 많은 데서 책이라는 게 점점 사람들이 가서 물건을 보고 사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구경하고 만져보고 사는 행사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것 같고요. 여기 황소자리 출판사입니다. 소설이랑 판타지도 많이 나가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전문 서적들도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직접 독자랑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만나서 얘기 듣고 하면 재밌습니다. 날씨도 좋고 가을이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은 가격에 좋은 책 많이 구매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경제. 오늘은 박화영 리포터가 홍대 주차장길에서 3일부터 5일까지 어제 끝났네요. 열렸던 와우북 페스티벌에 다녀왔습니다. 이 홍대 인근에 사실 출판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책 사랑하시는 분들 여기서 만날 수 있는 페스티벌인데 올해로 10회가 됐다고 들었어요. 출판 시장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객들과 또 만나고 또 책의 매력을 느낄 수 있고 하는 그런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의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로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에 0945번 누르시고 의견 주시면 되고요.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 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최신폰 살 때 요금제는, 약정은, 분실보험은 고민하지 말고 클럽티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음성 데이터 무제한, 1년마다 최신폰 교체, 분실보험까지 평생 최신폰 보장 프로그램 클럽티. 잘생겼다. SK텔레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모두가 오래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좋기도 하지만 또 두렵기도 한 것이 바로 이런 세상이죠. 그래서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보다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사는 게 바빠서 미처 준비 못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 다 키우고 뒤늦게 또 연금 붓기란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이게 주택을 담보로 해서 계속 연금처럼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어떤 건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상인 주택연금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주택연금이라고 하면은 연금처럼 부어야 되는 걸로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지 일단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간략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자기 집에서 살면서
매월 노후 생활비를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네. 그 주변에 보시면 집은 한 채 갖고 계시지만 노후 생활비가 없어서 고민하신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집을 한 채만 가지고 평생 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집을 일단 담보로 잡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대출금이라고 해야지 될까요? 그거를 연금처럼 받는 형태. 예.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매월 월급처럼 드리는 제도가 주택연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주택연금이 언제 나왔나요? 주택연금이 2007년도 7월 달에 출시가 됐는데요. 네. 예. 계속 좀 많이들 알고 가입하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2007년 7월 달에 출시가 돼서 약 7년이 됐습니다. 근데 7년간 꾸준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번 2014년 금년도 상반기에 가입자 2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말 기준으로는 현재 2만 846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이게 집이 있으면 다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격 조건이 좀 까다로운가요? 주택연금 가입은 크게 9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택을 여러 채 갖고 계시면 가입이 허용되지 않고요.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 그리고 나이는 60세 이상인 어르신들만 가입이 가능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의 특성도 좀 분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예. 주택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의 특성을 저희를 보면 평균 나이는 72세, 그리고 주택 가격은 평균 한 2억 7,800만 원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월지급은 평균 98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그 조사를 좀 해보니까 생활비의 70% 이상을 저희 주택연금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이분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하셨으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은 되는데요. 그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이렇게 필요생활비가 부족한 노년층에게 주택연금이 노후 생활의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부장님. 이게 사실 집을 담보로 돈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냥 보통 우리가 금융권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잖아요. 네. 그것과 주택연금은 뭐 이런 점이 다르고 이게 더 장점이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은퇴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은행의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일명 생계형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대출은 노후 생활 대비책으로는 사실 적합하지가 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을 일시에 받고 생활비를 사용을 하게 되고 또 동시에 이자도 매달 상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대출이 또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면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신 어르신들께서 돈은 썼지만 나중에 상환하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살고 있는 집을 경매로 잃을 그런 위험도 좀 있죠. 예. 근데 이제 주택연금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요즘 하지 않습니까? 수명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앞으로 내가 몇 년을 더 살 거다. 정확히 예측을 해서 목돈을 이제 달달이 얼마큼 쓰면 되겠다. 이렇게 쓰기가 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택연금에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면 평생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주는 보장을 해드리고 또 매달 연금 형식으로 월지급금을 지급을 받기 때문에 그 생활의 근거지를 유지하면서도 노후 생활비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대비용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가입 조건 잠깐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게 그러면 주택연금은 종류가 한 가지인가요? 그냥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받는?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논하집니다. 이제 첫째 이제 종신형, 그다음 두 번째 확정기간형 이렇게 논하지는데요. 이제 종신형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처음에 정해진 금액이 매월 똑같은 금액이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되는 반면에 이제 확정기간형은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정해서 본인이 선택하는 기간 동안만 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네. 이제 물론 그 지급기간이 선택한 기간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짧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받으시는 월 지급금은 종신형보다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크게 종신형은 좀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확정기간형은 내가 조금 60대 초반이나 좀 젊어서 활동적인 시기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이런 상품입니다. 예. 근데 확정기간형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연금 지급기간이 종료가 되면 사실은 것은 종신거주는 보장이 됩니다만 지금 이제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다른 좀 소득이 있는 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매달 꼬박꼬박 연금처럼 나오는 것은 장점일 텐데요. 네, 노후 생활 중에라도 또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에는 어떻게 좀 해야지 되나요? 주택연금을 처음에 가입을 하실 때, 이제 나중에 이제 목돈이 필요하실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내가 이제 미리 나중에 얼마 정도를 목돈으로 한도를 설정을 해놓고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목돈을 설정을 해놓고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자기가 이제 한도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처음에 목돈 한도를 이제 설정하지 않은 분들도 좀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이제 이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목돈을 또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목돈을 좀 이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정해진 월 지급 금액은 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도 중간에라도 또 이렇게 필요하면은 그런 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군요. 예, 그래서 이제 여유자금이 없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가입할 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감안하셔서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이 어차피 집을 담보로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집값이 높을 때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요? 예, 일단 그렇습니다. 주택연금은 이제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집값이 이제 높을 때 이렇게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데 집값이 이제 오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주택연금 가입을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주택연금은 저희들이 그 주택 가격이 매년 2.9%씩 오를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2.9%씩 주택가격이 평생 동안 또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나중에 가입하시는 게 손해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겠네요. 네네. 네. 그럼 혹시 기존의 대출이 좀 있어도 이거 가입할 수 있나요? 예, 물론입니다. 이제 주택연금은 그 주택을 담보로 한 그 기존에 좀 대출이 있더라도 주택연금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연금은 그 매달 받는 월지급 중에 일부를 목돈으로 이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목돈을 가지고 그 담보대출을 상환을 하시게 되면 이제 가입하시는데 전혀가 문제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월 받는 연금은 줄어들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가입자가요, 집값만큼 연금을 다 못 받고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나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연금을 이제 받다가 이제 부부 모두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돌아가신 시점에 그 주택을 이제 처분을 해서 그동안 이제 쓰신 연금을 갚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남으면 일찍 돌아가셔 돈 남게 되면 그 남는 금액은 민법상 그 상속인에게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값만큼 연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 분만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자 중에 한 분만 돌아가시게 되면 다른 분이 또 생존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그대로 계약을 이전을 시켜서 남아 계신 분들도 돌아가시기 전 당초 수혜자하고 똑같은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돌아가시기 전에 굉장히 오래 사신 거죠. 그래서 이 주택 가격만큼을 다 연금으로 받으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오래 생존하시다든지 해서 그 주택 가격 이상으로 주택연금을 받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도 연금 지급이 중단이 되지 않고요. 예. 살아계신 동안에 처음에 결정된 금액을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이 없네요. 예. 들어보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하면 60세인 부부가 주택연금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네. 86세가 되면 네. 집값하고 연금 지급액이 이제 비슷해지게 됩니다. 예. 그래도 이제 더 오래 사시면 돈을 이제 계속해서 지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한마디로 오래 사실수록 유리한 상품이 주택연금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주택연금은 뭐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고요. 네. 단지 주택을 그대로 갖고 계시면서 네. 어려운 생활을 하시면서도 자녀들한테 부양을 받으시다가 네. 주택을 상속할 것이냐 네. 아니면 이 주택을 내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 활용을 해서 노후 생활을 좀 할 거냐 이런 이제 선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 이제 최근 들어서는 평균 수명이 계속 길어나면서 본인이 자녀들한테 상속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대부분 이제 60세가 되면 30년 이상을 또 거주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르신들의 나이는 많아지고 또 자녀분들도 그만큼 부모가 돌아가실 때면 네. 60세 이상이 돼서 상속의 의미도 좀 크지를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 리모델링이나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주택연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현재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셔서 네. 그 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게 되면 주택연금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면 네. 그것을 팔고 예. 이제 다른 주택으로 좀 이사를 가셔서 계속 주택연금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연구 영역을 좀 하고 있어서 대안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나 이제 재건축 같은 거를 해도 그대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거죠? 예,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되면 내년쯤에는 아마 계속 그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 계약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연금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주택 그 연금은 집을 담보로 하는 영목이지 금융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 집값과 나이에 따라서 연금액이 좀 결정이 되는데요. 집값이 비싸면 그만큼 많이 받고 집값이 낮으면 적게 받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젊을수록 생존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연금을 받는 기간도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보다는 젊으신 분들이 매달 받는 금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이를 적용할 때 적용하는 나이는 그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는 이제 주택연금이 부부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보장을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좀 주택 가격 대비 연금 지급액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집값이 그 3억 원인 60세 어르신께서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시면 68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동일한 주택으로 70세 가입하시면 99만 원을 받게 되고 또 80세 가입을 하시면 156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계속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그 70세 가입자가 3억 원의 주택으로 또 종신형이 아닌 아까 설명드린 그 15년 확정 기간형을 선택을 하시면 이제 종신형일 때 99만 원을 받는데요. 확정 기간형 15년짜리 선택을 하면 그보다 약 21% 정도 많은 120만 원을 지급을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택연금의 모든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상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과 함께 주택연금의 모든 것 짚어봤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이장원 연합인포맥스 부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가가 많이 떨어져요. 네. 네,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예, 일단 뭐 기본적으로 수급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석유 생산량이 지금 많아진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최근 2, 3년간 셰일가스, 셰일 오일 혁명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그 에너지를 이제 생산하기 시작했고, 미국이 이걸 수출을 이제 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석유의 이제 공급량이 많아졌는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된 게 뭐냐면 중동에서도 지금 석유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는 거고요. 과거에 이제 중동에서 이제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서로 이제 카르텔을 형성해서 감산을 한다거나 이 단합된 움직임을 보여서 가격을 좀 조절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 오페크가 단합이 아니라 분열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페크에서 이제 가장 그 입김이 센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그 일방적으로 원유 판매 가격을 인하했고요. 또 이거를 다른 회원국들과 상의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그 얘기가 있고 또 이에 앞서서 쿠웨이트도 회원국들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제 원유 수출 가격을 낮추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서로 그 가격이나 경쟁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유가 하락 세가 이제 더 부채질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WTI 세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 이제 $90가 무너져서 지금 $89에 거래가 되고 있고 북해 브렌트유 가격도 2년 4개월 만에 최저치 이렇게 좀 유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외신들은 이걸 두고서 전 세계에 지금 원유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이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요. 예. 아니 떵떵거릴 것 같은데 은행 가서 대출 연장하려다가 안 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예, 이게 이제 전직과 현직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직에 있을 때는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는 수상을 받았지만 전직이 이제 되니까 일종의 찬밥 신세가 된 건데 예, 좀 사연을 들어보면 그 버냉키가 2004년에 한 9억 원 정도 하는 주택을 이제 매입을 했고 이때 이제 대출을 끼고 집을 샀는데 현재 시세는 한 8억 6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고요. 버냉키가 이제 그 현직에 샀던 주택을 이제 전직이 됐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연장을 받으러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 안 된다, 연장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요? 예. 그 이유가 이제 신분상의 변화. 중앙은행 총재라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이 이제 됐기 때문에 까다로운 대출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폴리패스 아니셨나요? 그 교수직은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교수직은 이제 유지가 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총재 이후에 그 비정규적으로 벌은 소득, 그러니까 강연이라든가 인세 이런 것들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직 그 정규직일 때와는 다르게 적용이 된다. 은행에서 이렇게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버냉키 의장도 비정규직. 요즘 홍콩 민주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한때 시장에 좀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아직도 긴장감이 계속되고는 있죠. 예, 뭐 일부 이제 완화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이 홍콩 민주화 시위가 앞으로 2017년 그 선거까지 행정장관 그 선거까지 계속 좀 주기적으로 나올 거라는 좀 예상이 있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 금융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의 자금 채널 역할 이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에서 이런 불안한 그 상황이 계속이 되면 국제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지난주에 뉴욕 증시가 좀 몇 번 하락한 적이 있는데 이때 이유를 든 게 이제 홍콩 시위 때문에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세계 경제 성장률도 좀 깎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비 효과처럼 그 세계 경제 홍콩의 이 불안한 상황이 세계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홍콩 사태 전개 시나리오를 좀 보면
보면 여러 가지 뭐 중국이 개입을 한다, 뭐 강경 진압을 한다, 아니면 홍콩 시위대가 자진 축소한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강경책과 회유책 양면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그 큰 우려했던 할 만한 그런 큰 파장은 없을 거다. 그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달러 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원화에 대한 달러와 가치, 그러니까 달러원 환율이요. 오늘 장중에 6개월 만에 1,07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저 슈퍼달러다 이런 말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달러 강세 계속 갈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를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문자는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주셔도 되고요. 페이스북과 트위터 생생경제 페이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저는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